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주택단지의 세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단지적인 측면. 자, 그러면 도로에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보행자 도로가 있고요, 자동차 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일반적인 이제 보행자 도로적인 측면은 우리 시험하고를 별로 다룰 것이 없고요. 그래서 간략히 한번 정독만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단지 내에서 일반 차량 동행인 도로, 단지 내의 도로적인 측면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단지 도로적인 측면에서, 단지 도로에서 이 간선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선로는, 일반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간선로인데, 이 간선, 주도로죠. 간선로적인 측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간선로는 이 간선로에 자동차만 다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마다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는데, 근데 단지 안에서 실제적으로 아직 사람이 안 건너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은 약간 인식이 해서 도로를 횡단을 하죠. 보도가 아닌데도. 그래서 횡단보도는, 그래서 이 300m마다, 우리가 설치해 주면 돼. 300m마다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300 기준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차각은 60도 이상 교차는 T형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교차각은 60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보통 90도 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최소 교차각은, 간선도로 교차각은 60도 이상에는 일단 T형으로 보통 형태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차 지점 간의 간격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차를 했다. 보통 90도로 이제 설계했다고 가정했을 때, 교차 지점과의 거리 간격.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400m 이상으로, 교차 지점 간의 간격은 400m 이상으로 해주면 되고, 횡단보도는, 여기 이제 보도를 설치할 때는 300m가 되고, 이 교차 지점과의 거리는 이 400m. 400m 이상으로 해주라는 거죠. 400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가깝게 이제 교차 지점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400m 이상으로 교차 지점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진입로 한 개당 서비스 면적은, 그러면 진입로 하나당 이제 서비스 면적은 200세대를 기준으로 잡고, 진입로 하나당 한 개당 기준은 200세대를 서비스하는 걸로 잡습니다. 200세대. 그래서 200세대 되고, 그 다음에 도로와 주택의 최저 거리는 60m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쿨드싹 나오죠. 일명 막다른 골목, 막다른 도로이죠. 최적정 길이는 보통 120에서 너무 막다른 도로가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쿨드싹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시고, 막다른 도로 길이는, 그래서 막다른 이 골목은, 일반 도로는, 골목 개념은, 도로는 대략 120에서 300m. 보통 쿨드싹 이론을 정리한 사람이 보통 라이트하고 일반 스테인이었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간략히 이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통 라이트하고 스타인이 보통 이 쿨드싹 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했죠. 진입도로에 제안한 건. 그래서 이 막다른 골목은 대략 길이가 120에서 300m가 적정 길이가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근데 만약에 300m 이상의 중간 해정 구간을 보통 설치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선로는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주택 단지 내나 지역의 교통 계획을 담당하는 게 이제 지선로 개념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지선로는 이 간선과 간선을 연결해 주는 게 지선로라 보면 되죠. 그럼 이 간선도로가 있고 이 간선도로가 있으면 이 중앙을 연결해 주는 게 보통 지선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린주구 이론을 대해서 근린주구
이론. 앞에서 뭐 간략히 한 명은 페리는 봤고요. 걸린주구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자 어떤 자 형태로 제안을 했는가 이런 부 특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린주구 이론은 뭐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워드는 하워드의 주구 이론 하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하워드는 이것이 딱 생각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원도시, 자 전원도시를 기억해 두시고 내일의 전원도시를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 뭐 400헥타르는 시가지하고 주변에 200헥타르 영구농지와 관련돼서 하는 이런 전원도시.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결합을 나타낸 거죠. 도시와 농촌의 결합. 농촌의 이 결합 형태를 나타낸 것이 하워드의 주구 이론이다. 그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를 딱딱 키포인트를 잡아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치워스. 그래서 이 레치워스는 일반 그래서 하워드의 이제 두 번째로 레치워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레치워스 전원도시 또 전원도시 중에 레치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두시고 레치워스는 보통 런던 교회 도시죠. 런던 외곽 부분에 교회의 신도시죠. 신도시 그것을 뜻한 신도시 지역 부분이 레치워스 전원도시인데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하면 기억하실 것이 요 두 개 포인트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그리고 스타인. 자, 이 두 명이 한 것은 라이트와 스타인이 한 것은 저걸 딱 기본을 잡아두는데 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교통을 분리했다는 거. 예. 보행자 도로하고 이 자동차 교통을 분리했다는 것을 항상 또 자동차. 자, 이 교통 분리를 자, 처음으로 대표적으로 도입한 부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소규모보다는 이제 슈퍼블록을 단위로 계획을 했죠. 예, 큰 단위로 슈퍼블록 이 단위 제한을 한 거죠. 단위 제한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거에 대해서 이 쿨드삭에 대해서 제한을 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쿨드삭. 그래서 막다른 도로에 관련 이 쿨드삭에 관한 이런 도로 제한을 우리가 도로 형태 제한을 한 것이 보통 라이트와 스타인이다. 그래서 라이트 스타인은 하면 이 세 가지 개념을 기본적으로 떠올려 주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의 주거 이론에서는 포인트가 자, 일반적으로 최대 통합거리 어떤 최대 거리를 갖다가 보통 정립한 게 루이스죠. 주거 이론에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아둘 거는 어린이의 자, 이 최대 통합거리를 정리한 사람이죠. 어린이의 자, 이 최대 통합거리를 갖다가 자, 기억을 하시고 최대 통합거리. 그래서 이 최대 통합거리를 일정 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정하는 분이 이거고, 그 다음에 통합거리 개념 정도, 최대는 한 1200m 정도까지를 최대 통합거리로 봐주고 있죠. 1200m. 어린애들은. 그리고, 점포와의 최대 거리, 정해져. 어떤 거리 적정하는 건, 예, 점포와의 최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운동장의 크기라든지, 자, 그래서 애들이 또 돈 들고 일정 가서 문구 사야 되고 또는 주정거리 사야 되죠. 그래서 이 최대 거리를 정의하고 있죠. 이거는 800m.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운동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루이스가 주거 이론에서 정했다는 이 두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패드는 뭐 소도시의 지구 했죠. 그래서 네 번째 이 패드적인 측면은 자, 그래서 인구 2만 명 정도는 자족인 이 소도시를 갖다가 한 거. 인구 2만 명. 2만 명의 이 자족 도시, 이 소도시를 계획을 한 것을 우리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일이라든지 일 중심이나 또는 주 중심, 월 중심으로 날짜의 주 또는 월, 일주월 이 중심에 자, 우리가 일상계획들, 일상생활권 개념을 학생의 중심에 생활권 중심에 계획을 잡은 것이 패드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를 정확히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 우리 걸린 주구 이론을 간략히 걸린 주구 이론을 거기 간략히 요약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드가 주장하는 걸린 주구의 중심은 초등학교에서 모든 주로부터 이 800m 이내에 있다. 기준 해놓고, 그 다음에 일주 월 중심의 단계적 일상생활권을 주장한 것이 패드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스, 루이스, 하워드, 스타인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간단히 포인트를 한번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거기 왜 아파트가 성립됐느냐, 사회적 요인, 계획적, 경제적 요인 내가 쭉 써놨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들이고, 도시 인구 밀도가 증가됐다. 도시 생활자 이동성이나 또는 세대 인원 감소, 핵가족화 되면서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되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계획 경제적인 요인도 등장되면서 이 아파트가 등장됐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의 이제 계획 방향성적인 측면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두시고, 아파트의 계획 방향. 자, 그래서 이제 단위 주거의 식별성은 이해됐고, 그러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빵빵빵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피해줘야 되죠. 그래서 단위 주거에 이제 식별성을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현실은. 그래서 변화있고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것이 좋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동 형태의 다양한. 자, 이 주동이 집에 아파트에 보면 반듯한 요런 형태, 요렇게 지은 아파트들도 있고, 형태가 다양성이 없죠.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동 형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유형의, 그래서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이제 문제점이 있다 보니, 그걸 좀 해결하자는 거죠. 획일적인 만기니까, 설계 융통성이나 시공의 이제 가변성이나 모듈의 복합성을 고려해서 생산해서 그런 대량생의 문제 좀 해결을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성, 프라이버시 확보적인 측면이 돼야 되죠. 독립성. 그래서 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런 독립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그런 것을 해서 시선이나 이런 문제가 우리 보니까 저 뒷동에 보니까 뒷동에 거실 내부가 보이더라. 시선과 또는 소음의 음향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걸 일단 고려도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이제 서로 이제 평행하게 있을 때, 얘하고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있을 때, 최소한 이격거리가 돼야 되죠. 너무 가깝게 되면, 그 내부가 이제 다 보이거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 밀도에 대해서 단위 토지 면적에 대한 인구수나, 주택의,
주택수의 인구 밀도, 뭐 호수 밀도 이런 개념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죠. 인구 밀도하고 호수 밀도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다음에 형식상 분류. 자, 요거는 한번 봅시다. 형식상 분류는. 자, 형식상 분류는 제일 먼저 거기에서 이제 주동 외관 형식에 따라서 이 부분을 공부를 좀 정확히 해 놓으십시오. 주동 외관 형식. 그 건물의 주동의 외관 형식에 따라서 외관 형식으로 구분했을 때 판상형하고 이런 게 판상형이죠. 판상형 형태고 그다음에 그 탑상형 나오죠. 이 탑상형하고. 그래서 이제 요새 최근에 재개발 이런 걸 하면서 이 탑상형 형태로 많이 올라가죠. 탑상형.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를 섞은 복합형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땐 요 두 가지죠. 판상형하고 탑상형.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판상형이 단위 주기의 균등한 조건을 가질 수가 있겠죠. 판상형은.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상형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호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향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햇볕을 이쪽에서 봤죠. 그러면 일정하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단위 주기의 균등한 조건을 줄 수 있는 평면계획이다 이거죠. 그리고 시공이 쉽습니다. 쭉 올라가니까 지금 벽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부집대가 쭉쭉쭉 그래서 층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건물 시공이 쉽고. 근데 그런 측면은 장점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기역과 니은은 현재 판상형의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장점 측면인데, 단점은 건물의 그림자가 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태양에서 가려질 때 뒤쪽에 그림자적인 측면이 이제 이 남쪽에 왔을 때 그림자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 중앙부 아래층 주위의 시야가 답답합니다. 이게 막 서 있으니까, 판상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이 단점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단점. 그래서 그림자가 크다는 거. 그리고 저층부에서는 이 시야가 조금 확보가 잘 안 되죠. 좀 답답한 느낌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을 단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탑상형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런 형태로 있죠.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데 쭉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래서 형태는 여러 개 구성하면서 올라갑니다. 모양은 꼭 요거만이 아니고 쭉 높이 올라가는 이런 탑상형 형태. 이 탑상형 형태는 조망권은 좋죠. 대지 이제 조망을 해죠. 그러면 조망이나 이런 경관계에서는 이 탑상형이 유리하죠. 장점이 되겠죠. 장점적인 측면에. 그래서 이런 조망이라든지 이런 경관 같은 게 이런 데는 유리합니다. 이 탑상의 경관 이런 계획상 우리가 얘가 유리하죠. 이 판상형보다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랜드마크의 역할도 하니까 이런 단지 설계상 이제 탑을 좀 높은 층을 해서 단지 이제 설계상 이런 보통 이런 이 탑상형을 쓰면 얘가 랜드마크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랜드마크의 역할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장점으로서는 거기 그림자가 어떻게 적다는 거. 얘가 이제 그림자는 크고요. 그래서 이 그림자적인 측면이 이 부피가 적으니까. 근데 얘는 큰 판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림자가 크고요. 얘는 일부분 적어지니까 높이면 많이 올라갈지 전체적인 넓이가 적어지니까 이 그림자가 좀 적게 생긴다는 거.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근데 단점으로서는 이겁니다. 이렇게 탑상형으로 중앙에다가 홀 같은 걸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동서남북에 따라서 이 환경 조건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실내 조건이 불균등해질 수밖에 없죠. 단점은.
얘는 장점인데 균등한 조건으로 가는데 얘는 실내 주거 조건이 불균등하죠.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탑상형으로 하면 조망 경관을 자기가 그런 건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실내 주거 형태는 불균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을 또 단점으로 들고 있어야죠. 관리비적인 측면에서는 돈 내는 거. 관리비 면에서는, 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리 면에서는 좀 불리하다는 거. 불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탑상형 형태가, 그러면 그 두 가지 형태를 갖춘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형이 되겠죠. 뭐, 여러 형태를 막 갖췄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합형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이 경우는 건물을 L자 형태로 하고, H 형태로 하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복잡 형태라는 것이 이 복합형이 될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학습은 판상형과 탑상형을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공부를 해서 접근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 배치 방법은 그렇게 썩 좋은 문제가 나올 유형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거는 평면 배치형 그거 정도만 한번 간단히 보십시오. 그래서 판사형 아파트의 남향을 평행 배치시키는 법이 평면 배치형에서 보통 좋겠죠. 그러면 각주의 균등한 환경 조건 하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남향으로 쫙 판사형을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배치하는 거. 그래서 균등한 환경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이 유리하고, 근데 이렇게 딱딱 되니까 배치가 좀 단조롭죠. 이것이 보통 평면 배치형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주동 평면 형식상 분류가 나오죠. 여기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정확히 해 두셔야 됩니다. 주동 평면 형식에 의한 분류. 그러면 주동 평면 형식에 의한 분류에서 보시면 계단 실형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일반 계단 실형형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복도형인데, 편복도, 중복도, 그리고 집중형, 일반적으로, 자, 이 부분은, 공부를 확실하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잘 보시고요. 그러면, 자, 계단 실형. 자, 이 계단 실형 보통 호령이라고 칭하죠. 호령. 그래서 보통 계단실을 통해서 또는 엘리베이터 홀을 통해서 가죠. 그런데 요새 아파트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한쪽은 계단이고요. 그러면 자, 이 계단실이 있고 계단실 형태가 있고 특별 피난 계단 형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계단실이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EV가 있고, 그럼 보통 계단 올라오다 여기 홀이 보통 있죠? 홀이 돼서 이 홀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각 주호로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걸 계단 실형 또는 홀형이죠. 옛날은 EV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계단으로 올라와서 직접 들어가죠. 계단실에서 직접 들어가는 이것을 계단 실형 홀형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홀형의 대표적인 것은 자, 프라이버시죠.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우수한 게 계단 실형 호령을 하면, 자, 이 프라이버시 독립성적인 점이죠. 이 프라이버시가 제일 좋죠. 프라이버시, 이 독립성이 가장 우수한 거죠. 독립성. 이 가장 우수한 것이 계단 실형 호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도형이나 이런 집중형 형태에 비해서 이 프라이버시 독립성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AV 엘리베이터 이거 설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를 여기 2호 라인이 있다. 여기 2호 라인이 있다. 그럼 각 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마다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되니까 이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설비비는 비싸진다는 거죠. 설비비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독립성이 좋다는 것은 자, 우리가 장점적인 측면이 될 것이고, 이거는
프라이버시, 독립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장점 측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설비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 이 단점이 되겠죠. 이거는 단점 측면이 될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주호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출입은 편리하겠죠. 장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하고 계구부를 여니까 자, 통풍은 좋다는 거죠. 통풍적인 측면. 그래서 이 통풍 최강적인 측면 양호하겠죠. 통풍이나 최강이 양호한 특성을 갖는 게 계단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점이죠. 비용 설비비가 비싸진다는 것. 비용적인 측면은 증가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출입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겠죠. 출입이 용이하다는 거. 이것도 이제 장점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고, 그럼 단점이 이거죠. 설비비가 상승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계단실 호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 계단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계단을 여기에다 이제 설치하죠. 계단을 여기 설치하고 홀을 각조에서 들어가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측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일 뿐이죠. 1호하고 2호 라인이 서로 반대 라인 형태로 가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어떤 실이었다 그러면 이쪽이 반대 실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배치만 될 뿐. 그래서 단위 균등한 조건이 됩니다. 똑같은 이 라인이나 2호 라인이나 1호 라인이나 또는 3호 라인이나 4호 라인이나 거의 일반적인 균등한 조건이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복도형 아파트가 이 복도를 주는 경우죠. 이 복도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보통 편복도 형태 또는 갑복도라고도 하죠. 편복도형 또는 갑복도라고도 칭하죠. 갑복도식. 그럼 이 경우는 이 경우죠. 자, 복도를 한쪽에 두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 주호로 출입하는 형태. 복도가 두고, 그래서 이제 계단실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 EV,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은 여기 이렇게 두고요. 올라와서 이 복도를 통해서 각 주호에 출입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각 주호로 출입하는 것이 바로 이 편복도 형태죠. 편복도형. 그럼 이 편복도형하고 이제 중복도 형태는 자, 이 복도의 복도를 중앙 센터에 두는 거죠. 중복도형은 자, 이런 형태가 중복도 형태죠. 이 센터에다가 복도를 두는 거죠. 자, 센터에다가 이 복도를 주고 각 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쪽 부분에다가 EV하고 계단실을 두는 거죠. 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실을 이렇게 두어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각 주호에 출입하는데 중앙에 센터에 복도가 있는 방식이 자, 중복도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올라와서 이제 각 주호로 이렇게 출입하는 방식. 이것이 자, 중복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도 형태. 그러니까 중복도 형태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복도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편복도, 각복도 형태. 그러면 이 편복도, 각복도 형식은 올라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이 경우에 자, 이 편복도 형태는 주의하실 것이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은 자, 이런 최강적인 측면 이런 것을 다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라이버시는 독립성적인 측면은 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그죠? 이쪽에 창문을 갖다가 오픈해서 한기를 통풍을 잘 되게 하려고 하면요. 지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독립성 프라이버시 개념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단점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단점으로서는 이 독립성 프라이버시는
독립성은 자 떨어지죠. 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단시형이 독립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적인 측면. 자, 그리고 채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채광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채광은 일률적으로 괜찮습니다. 남향 배치일 때. 남향 배치일 때 채광적인 측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것이 남향 배치가 아니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향 배치가 안 됐을 때. 이게 만약에 동이나 서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채광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남향 배치일 때는 채광 문제가 보통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기적인 측면이 겁니다. 여기를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열어놓으면 한기 통풍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도가 폐쇄된 형태의 복도를 갖추었다. 그러면 문제가 통풍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채광이나 이제 통풍은 그 설계 조건에 따라서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통풍은. 그래서 얘만큼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채광 통풍이. 요거는 채광 통풍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도를 갖다 폐쇄하는 형태로 가면요, 통풍은 잘 안 됩니다. 이 앞쪽만 열어가지고 한기하기 곤란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지나다니까 안에서 실에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소음이 심할 수가 있어요. 복도로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음도 조금 생길 수 있는 거죠. 밖에 애들이 막 다다다닥 뛰어가면 이 소음 문제도 조금 커질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복도형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보통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타고 올라가서 각 주로 들어가니까 자, 엘리베이터 하나당 주거는 굉장히 많죠? 예, 그런 것은 장점이죠. 그러면 설비비적인 측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설비비적은. 그러면 이것이 엘리베이터 하나로 올라가서 이거는 2호당 하나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반면에 이거는 많은 주거에 각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하나당 여러 개 되니까 설비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장점으로 대지 이용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대지의 이용률은 얘가 좀 떨어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지 이용률은 좀 떨어지면 이거는 대지 이용률은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복도형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겁니다. 이 복도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특히 이 끝부분은 막 여마가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창고로 이용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복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도형은 속에다가 복도에다가 뭐 속복도라고도 하죠. 속복도 형식이라고도 하는데 중앙에 이렇게 복도 형태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더 많은 주를 양쪽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 주를 배치하다 보니까 자, 부지 이용률은 얘보다 얘가 더 높아지죠? 그러면 이 부지 이용률, 대지 이용률이 이게 제일 떨어집니다. 대지 이용률은. 얘가 떨어지지만. 그런데 얘들은 복도형이 되면 이거는 요거보다 더 대지 이용률, 부지 이용률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막 시끄러워 죽습니다. 이 독립성 개념. 자, 양쪽에 뭐 이어서 싸운다 세대에서. 그러면 막 소리가 들리죠? 프라이버시, 독립성 측면은 얘보다 얘가 더 떨어지는 거죠. 독립성은, 프라이버시는 나빠질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채광이 괜찮은데, 이쪽은 또 북쪽이면 남북으로 뒀다. 남북으로 되면 얘는 채광은 되고, 여기는 채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복도 형태로 하려서 최대한 여러분들 채광을 비슷하게 해주려고 하면 이 복도형은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거야. 복도형은 긴 축을 갖다 이 복도를 남북으로 두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도형은 이 남쪽과 이 북쪽에다가 복도를 두고 이 각 주호를 갖다 동서로 해야지 어느 정도 일조의적인 측면이 채광적인 측면이, 그래서 이 각 주호를 갖다가
주어를 동서로 이렇게 배치해야 돼요. 복도 남북을 길게 이 복도를 배치하고 이렇게 각 주어를 배치하지. 이거는 오전에는 여기 받고 오후에는 여기가 햇볕을 받도록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설계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복도를 남북으로 길게 배치할 경우에 우리가 주어를 동서로 배치해. 그럼 남북으로 이렇게 배치하면요, 이건 완전 여기 최강 1조가 안 됩니다. 북측 부분은.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중복도로 설계하다 보니 이 복도가 넓어야 돼요. 사람이.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문을 열고, 왜? 보통, 이 현관문은 밖으로 열기가 있어요. 밖으로 열고, 안에서도 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중간에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문을 열고, 이쪽에서도 문을 열 수 있으니까 문을 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복도가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재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중복도 형태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여기 중복도인 경우 환기를 위해서 복도의 끝부분에 여기 개구부를 둬야 돼요. 이 개구부를 갖다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건물에 이렇게 봤을 때 건물의 측벽 라인 쪽에 측벽에 여기에 중앙에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있더라. 이거는 중복도 형태. 중앙에 복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측벽 라인 쪽 여기 구멍 여기 개구부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개구를 뒀다는 겁니다. 이 복도의 한기 통풍을 위해서. 그러면 얘는 통풍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복도형은. 그래서 이 개구부를 여기 복도의 끝부분에 이 개구부를 두도록 설계한 것이 이 중복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도심지 이 독신자 아파트들이 이런 걸로 설계가 됩니다. 일반 아파트는 이렇게 설계 없죠. 그럼 중복도 형태는 호텔이나 아니면 아파트로 치면 독신자 아파트들이 이런 중복대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 이용률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높아지면 프라이버시 이런 거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풍 체감 이런 것도 불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형은 보통 이 집중형은 탑상 형태가 많이 되죠. 그러면 건물의 중앙 센터 부분에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두는 거죠. 이 중앙 센터 부분에다가 EV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둬가지고 복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각 주호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호에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게 보통 집중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상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부지 이용률적인 측면은 탑상형이 가장 좋습니다. 부지 대지 이용률적인 측면. 그래서 가장 떨어지는 게 계단실형이고 대지 이용률 가장 높은 것이 이거 집중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집중형은 그런데 부지 이용률이 좋게 되면 저거 됩니다. 단점적인 측면이 이런 채광이나 통풍은 아주 불합리해야 될 가능성이 없죠. 특히 남쪽으로 면한 척하고 북쪽에 실이 배치됐을 때 엄청난 채광 조건은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광 통풍 이런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특히 한기가 나쁘기 때문에 얘는 기계 한기 설비를 꼭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집중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복과 같이 탑상으로 지은 기계 한기를 설치를 보통 해서 보통 저걸 많이 하잖아요. 전열 교환기를 많이 쓰잖아요. 한기를 하면서도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보통적으로 한기를 하면 실내 공기가 밖으로 확 빠져나가면서 이 겨울 같은 경우 뜨뜻한 공기 나가면서 창호가 확 들어와 보이죠?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많이 되니까 한기를 하면서도 열은 다시 흡수해서 뺏기지 않도록 하는 전열 교환기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도 그래서 얘는 집주형은 대지 이용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는 가장 나쁘고 채광 통풍이 불합리한 것이 집중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비용이 이런 좋은
환경 조건이 좋은 것은 계단실형, 호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독신자 아파트, 아파트먼트 하우스에 대해서 간략히 비슷한 형태의 독신자 아파트를 그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두시고, 그래서 이 독신자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거기 욕실 하나 이런 거 있죠. 욕실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일반 단위 플랜은 거실, 침실 같은 거 이런 걸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독신자 아파트 형태는 한번 간단히 한번 읽어두십시오. 자, 그리고 입체 형식상 분류해서 자, 단층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층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저거에 대해서 해놨죠. 스키플로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코리도 플로형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될 것은, 자, 복층형, 메조네트형하고 스키플로형하고 두 가지를 타 시험에도 많이 내지만, 우리 시험에도 여기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많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이 단층형은, 자, 우리가 플랫형이라고 하죠. 플랫형이라고 칭하는데, 단층형 플랫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한계층으로 구성되는 거죠. 한계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자, 단층형, 플랫형이 되는데, 자, 보통 이 평면 구성에 제약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약간 떨어지고 단층은 평면계획이나 구조는 간단하죠. 시공도 간편하겠는데, 근데 이 복층형, 그래서 이 복층형, 보통 거기에서 대해서 한 주가 2개층 이상으로 구성되는 게 복층형일 겁니다. 복층형은, 자, 요거는 보통 2개 이상 층을 구성하는 거죠. 2개 층 이상 구성하는 게 복층형인데, 2개 층이나 3개 층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메조네트형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 이 단층형은 엘리베이터가 계속 매 층마다 써야 되죠. 1층, 2층, 3층, 4층, 5층 모든 층에 쓰는데, 이 복층형은 2개 층이나 3개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쓰니까 엘리베이터 장점, 복층형의 장점은,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계속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정지 중수가 어떻게 적어지겠죠? 그러면 복도가 없는 층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만약에 여기죠? 층을 이렇게 있을 때, 한 군데만 우리가 서게 만들면,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만 이제 2층만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 복도를 안 만들게 되면, 다른 층에서는 공간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복도가 없는 층 남북면이 트이게 하고 있으면 전망도 좋고요. 그런데 통로 면적도 감소되고, 그런 입구로 이제 그 복도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 임대 면적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거주성, 이런 독립성, 일조 통풍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단점적인 측면에 되면, 자, 이게 복층형으로 하게 되면, 자, 이 단점적인 측면이 그죠? 이 소규모 주택은 불리하다는 거죠. 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자, 일반적으로 비경제적이죠. 짜릿하게 떠진데 소규모 주택은 기본적으로 50제곱미터 이하를 보통 소규모라 하죠. 5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 밖에 안 돼. 평으로 따지도 몇 평 안 되는데 이걸 갖다 2층으로 3층으로 하면요. 완전 개집이죠.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은 비경제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측면상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용복도가 없는 층은 피난상 불리하게 되겠죠. 단점상. 이는 복도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 피난상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장단점을 정확히 우리가 해두시고, 엘리베이터 정지수가 적으니까,
정지수 적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남북으로 완전 뻥 뚫리게 계획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복도가 줄어드니까 통로 면적이 감소될 것이고, 임대 면적이 정해져, 뭐, 1조 통풍, 거주성, 독립성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복층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도, 얘가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이 복층형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복층형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폴로형은,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스키폴로형의 그림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상계층을 했다. 그래서 또 복도를 거기 보시면 이제 단명사 어긋나게 해서 거기 그림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중앙에다 이제 복도를 여기에다 두고, 복도를 통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복도를 쭉 뒀죠. 그러면 거기 6층의 경우, 자, 예를 했죠. 6층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럼 5층, 7층에는,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제 복도만 두고, 그러면 아래 위에는 계단을 통해서 아래 위로 정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키폴로형인데, 자, 스키폴로형은, 우리가 알아두실 점이, 그래서 이 복도가 없이 계단으로 아래 위에 우리가, 자, 직접 단위 주거에 도달하는 형식이, 자, 스키폴로형인데, 그러면 요거는 복도가 있는 층, 여기만 엘리베이터가 서는 거죠. 이 복도가 있는 층에만 엘리베이터가 정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각종마다 복도가 없는 층, 그러면 아래 위층 부분은 복도가 없기 때문에 공용 면적이 줄어들겠죠. 공용 면적이 적어질 거고. 근데 이제, 장점은 계단 실형 형태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확보될 거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이 복도가 있는 층에만 쓰니까 이제 편복도의 장점인 엘리베이터의, 자,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덜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여러 층을 쓰다 보니까 평면이나 인면의 다양성이 있는 그런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복도를 거쳐서 계단을 통해 가지고 아래 위로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이제 동선 길이가 이제 길어진다는 단점적인 측면이 있고요. 피난하면 다시 이 복도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니까 피난 시 방제상은 좀 불리한적인 측면이 있어요. 복층형이나 이 스키폴로형이나 이런 방제상은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 복층형하고 이 스키폴로형은 이 두 가지는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다음에 코리도 플로형은 스키폴로형의 변형이죠. 변형으로서 자 엘리베이터 정진층에 이 여층에다가 집중적으로 공동시설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이 코리도 플로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리도 플로형 간단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는 지금 복층형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앞으로는 이 스키폴로형 형태를 한번 봐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스키폴로형을 아마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약간 층을 어긋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앙에 복도를 두고 아래층 위층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형태, 자 스키폴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그 공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계획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